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당국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위험 징후가 있어 구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었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최악의 폭염과 이례적인 가을 장마가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상이변의 일상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 후보 측은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 해당 기관의 규정에 어긋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 넘게 거래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실제보다 비싸게 거래한 것처럼 속여 계약한 것은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북한에 특별 사절단을 보냅니다. 평양에서 열기로 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기현 기자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북측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다음 달 5일 평양에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오후 들어 북측이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3월 정의용 실장 이후 6달 만에 특사를 매개로 한 공식 대화 국면이 열렸습니다. 누가 평양으로 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 의중을 담아 북측과 다양한 의제를 조율할 현 정부 핵심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이 북측과 사전에 면밀하게 조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중요한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양측 모두 긴밀한 대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입니다. 청와대는 대북 특사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혀 방북 시기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미국과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특사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대북 특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북미 간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효용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전격 취소된 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8월 중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여는 일도 미뤄지고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 계획도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 비핵화를 매개로 한 북미 관계에 남북 관계도 영향받는 냉엄한 현실이 청와대가 특사 카드를 다시 꺼내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의 입장차를 중재자로서 좁혀야 하는 시험대에 다시 오른 만큼 특사 파견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지난 3월 특사 파견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세 반전의 묘수를 이끌어낼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특사단의 어떤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등의 어떤 지점들을 새롭게 절충선을 마련해서 봉합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특사단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나 지난 3월 특사 파견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장 마련에 초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번엔 교착 상태를 풀 비핵화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이렇게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 기념 행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여부,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과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지양 기자입니다. 4월 말 판문점 선언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정세가 9월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차 분기점은 북한 최대 행사인 구구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틀어지는 원인으로 중국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부가 관심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에는 중국과 러시아군이 냉전 이후 최대 규모 연합훈련을 한다고 이미 밝힌 상태. 이 기간 미국, 중러 간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남북은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결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이후 열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낼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남북미 주요국 수장들이 모이는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특별대표로 지정된 스티브 비건이 방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hether or not he ends up going to North Korea at some point, I'm not going to forecast that. We have no travel to announce, but at some point he will be going to the region to meet some of his counterparts. 한반도 문제를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관계의 틀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입장 정리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호흡 조절 등등이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비핵화 협상 추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다음 달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를 비롯해 숨가쁜 외교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에 일어난 대형 집안 침하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변 공사장과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면서 잠자던 주민 200여 명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조용하던 주변에 갑자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굉음과 함께 공사장 주변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날이 밝은 뒤 찾은 사고 현장. 지하 3층, 지상 30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 사이의 땅이 푹 주저앉았습니다. 오피스텔 공사장 옆 땅이 무너진 겁니다.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대형 구덩입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새 던지는 소리가. 그런데 4시쯤에 갑자기 한꺼번에 붕괴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고로 잠자던 주민 2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지는 상황을 다 지켜봤으니까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쓰레빠바람에 장어바람에 내려왔어요. 인근 도로와 아파트 주차장이 내려앉아 파손된 차량이 견인됐습니다. 이거 견인권도 접수됐어. 사고가 나자 공사는 즉각 중단됐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빠진 흙을 채우는 임시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천구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 업체를 내일 중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옆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집안 침하가 진행되던 새벽 5시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쇳덩이가 끊어지는 듯한 굉음이 계속됩니다. 터프하기 공사를 하면서 집안이 내려앉는 걸 막기 위해 설치된 공사장 흙막이가 차례로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가 집안이 침하됐다는 게 잠정 결론입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뒤에 있는 도로하고 옹벽까지 붕괴가 됐고 아직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처음엔 폭우 탓으로 돌렸지만
공사 현장이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계측 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조금 좀 애석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좀 발생하면서 전문가도 공사장 흙막이가 부실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웬만한 비는 다 그걸 견디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나 공사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버팀을 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사고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의 안전성입니다. 집안 침하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현장과 공사장과의 거리는 3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금천구청은 측정 결과 아파트가 기우는 등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한 것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이상은 없었고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시공사에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현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어젯밤부터 공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며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나왔던 구청 직원은 별 이상이 없다며 그냥 돌아갔던 것으로 드러나서 주민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현장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지자 한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큰 쇳덩어리가 땅을 치는 소리? 그 정도의 소리가 한 2시간을 반복을 하길래 제가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현장에 나온 구청 측은 차 지나가는 소리라며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열흘 전에는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들뜨는 위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보니까는 금이 많이 간 거예요. 하단 쪽하고 전부 다 벌어져 있어요.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요. 구청 측은 민원 서류가 담당 부서에 뒤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건축가로 오지는 않거든요. 저희 이제 건축가에 도착한 건 어제 퇴근 무렵이었다는 거. 주민들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사 현장과 아파트 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데 건축 허가가 난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는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냈습니다. 이 시기 알았지? 구청과 시공사 측은 거듭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민들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대피소나 숙박업소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 며칠 만에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아이가 휩쓸려 숨지고 산사태로 할머니가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유진휘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있는 주택이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에 뒷산이 무너지면서 이 집에 살던 70대 할머니가 다쳤습니다. 당시 야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는 지붕을 뚫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6살 어린이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집 앞에 보니 하천 하류 방향으로 가는 물살이 강한 곳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오른 강물에 천막과 가건물들이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강변 축제장에 설치한 시설물 40여 동이 유실됐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범람을 해서 와 있을 때는 거의 텐트가 지붕만 남아있는 상태로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건물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밀려드는 빗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농경지는 흙탕물에 잠겼고 깻잎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민들이 예를 태우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했는데 우리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사실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전북에서만 주택가 상가 8곳, 농경지 130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도로 5곳이 유실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불과 나흘 전 수해를 잇고 복구 작업 중이던 광주광역시에도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연이은 물난리에 주민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 옆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27일 기습폭우 때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솟아오르고 순식간에 어른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건물 지하에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상가 안에선 가재 도구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대비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지. 대비를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물이 올라와 보니까. 나흘 만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상가 3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힘겹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렇게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정 구간에서 500m 이르는 하수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한 번 처음 당했을 적에는 그걸 복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데 두 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 광주 광산구에서도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차량이 갇혔고 도로가 침수돼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수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순 없을까요?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들을 KBS 취재진이 다시 돌아보니 비가 많이 내린 탓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 삼각불이 떠내려갑니다. 차량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집중호우 당시 서울 신촌거리 제보 영상입니다. 집에 어떻게 갈지 좀 걱정이 됐고 사람들이 거의 다 신발 포기하고 걸어가길래 저도 약간 그렇게 감수해야 하나. 다시 찾은 신촌, 하수관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높이 2m가 넘는 대형 하수관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일대 1.6km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30년 빈도 홍수인 시간당 95mm 폭우에 견디게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촌에 내린 비는 시간당 40mm. 왜 수해가 났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도 이 원인이다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도. 시간당 70mm 폭우가 휩쓸고 간 고양시. 지하 차도마다 아직도 폭우 흔적이 역력합니다. 건너갈 줄 알고 지나가다가 다 여기서 침수된 거죠. 2011년 정부는 시간당 85mm 폭우 기준으로 배수시설을 갖추라고 권고했지만 이곳 기준은 턱없이 낮습니다. 얼마 정도로 원래 설계가 돼 있나요? 보통 시간당 30mm 낼 거예요. 이게 배수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 차량 운행이 통제됐던 노고산 2터널. 터널 옆 계곡에서 아직도 물이 쏟아집니다. 계곡불을 깎아 터널을 만들었지만 토사를 막을 옹벽조차 없었습니다. 산에는 계곡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토속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대책이 없이 그냥 무방비예요. 기습폭우의 완벽한 대비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피해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폭염도 무섭게 쏟아지던 폭우도 지나가고 8월과 함께 올여름도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올 한 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힘들었던 올여름 날씨,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숨막힐 듯 이어진 폭염 속에 기록된 홍천의 낮 기온 41도, 76년간 이어진 최고 기온 40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도 31.5일로 1994년을 뛰어넘는 최장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폭염이 수그러들자 이번엔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6년 만에 내륙을 관통한 태풍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찾아온 가을 장마는 곳곳에 물난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역을 오가며 여름 장마보다 더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잇따른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를 꼽습니다. 올여름 나타난 전 지구적 폭염은 1994년과 비슷했지만 그 강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간 탓에 폭염의 출발선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지구 전체를 돌며 날씨를 좌우하는 제트기류의 흐름도 한 달 넘게 정체하며 느려져 기상이변을 부추겼습니다. 고위도의 지구온난화에 의한 가열 등으로 해서 중위도의 제트기류가 상당히 약해졌고
이에 따라서 반복적인 날씨가 지속되고 그러면서 기상재해가 상당히 좀 심화된다는. 전문가들은 올해 같은 기상이변이 앞으로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른 나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아주 위기스러운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가 온실가스를 내뿜어 초래한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 이제 우리의 생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열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지적을 받고 감사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사무실을 사용 중입니다. 보도에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올림픽 스포츠센터. 골프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10층짜리 이 건물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의 공공기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주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임대해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건물은 체육산업 임대 지침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영리 목적에 맞지 않으니 임대 지침 위반입니다. 이런 내용이 2016년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또 이후 감사도 진행돼 이 계약과 관련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이후 임대계약 중도 해지 검토 요청서를 보냈지만 유 후보자 측은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공단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유원회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후보자는 입주 당시 해당 기관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해 입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약은 아닌지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계속되는 단속에 중개업소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공급 면적 80제곱미터형이 최근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 거래된 게 맞다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는 가격입니다. 아니, 거기는 한강변이니까 당연히 24억을 치고도 남아요. 거기는 30억까지도 칠 거예요. 국토부는 이른바 업계약 사례가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래액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계약은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되팔 땐 양도세 부담이 적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계약서를 써서 내놓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 이른바 업계약을 했다 적발된 사례는 390여 건. 올해부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허위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물이 뜸한 상황에서 호가만 끌어올려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단속으론 부동산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을 더 억제하니까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투기꾼으로 다 몰아가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영업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단속을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라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실제 매물이 매우 적어 간간히 이루어지는 한두 건의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집값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가 오늘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57% 또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포의 이 아파트도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기준으로 1월에 12억 원에 팔렸던 것이 지금은 호가가 16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8개월간 실제 거래된 건 한 건뿐. 내놓은 집이 거의 없어 매매가를 집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래되는 한두 건의 집값이 시세로 굳어지는 겁니다. 매매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개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호가가 그냥 매매가가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호가는 치고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적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연초보다 20% 이상 줄었지만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이상 과열이 계속되자 정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모두 보류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고려돼야 할 일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주택난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금 인상 방안, 담보대출 규제 방안 등 여러 내용이 거론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공장이나 기계 같은 기업들 설비 투자가 7월에도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3월부터 5달 연속 감소입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년 전 외환 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투자가 감소하면 고용이나 생산, 소비 등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경기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역시 7월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건지 임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산업 생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비도 2달 연속 늘었다는 긍정적 신호에 주목합니다. 투자 지표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 부진 정도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예상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다릅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는 8월에 18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고 소비자가 느끼는 경기 지수는 슬금슬금 낮아지다 기준점인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등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는데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역시 고용과 투자, 심리 약화에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 요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은은 지난달 예상했던 올해 신규 고용 18만 명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상승 국면이라든가 아직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좀 이상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경기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표를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뜻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최근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따로 만나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경기도 판교 행사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둘러보고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값인데 우선 그럼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인데요. 문 대통령은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는 개인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에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 성장과 직결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어가되 또 다른 정책 기조인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여당 내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 완화 역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 부의장은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이 정책 전환을 건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 부의장이 최근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쓴소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 수사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실 수사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고 장자연 씨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놓고도 정작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는 이를 누락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석 대의 1년치 통화 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통신 관련 기록이 따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첨부된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경찰이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등이었습니다. 장 씨의 통화 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치 통화 내역은 물론 장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게다가 이를 종합한 수사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 관련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관련 자료를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일부러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사 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은 장 씨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모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겁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박 변호사로부터 통화 내역이 담긴 파일을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주요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추적 중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8,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세우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죠. 해당 차주가 결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가 됐지만 애당초 문제 차량을 왜 견인 조치하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차량. 관리사무소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차주와 주민들의 갈등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태는 결국 차주의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 막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공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건 첫날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어 옮겨야 했습니다. 주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즉시 견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이거는 아파트 주인, 입주민들, 차유지 주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먼지가 겹겹이 쌓여 묵은 때가 됐고 타이어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없애버리려고 별의적을 다 했는데도 나중에 소유주가 나와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역시 사유지라서 즉시 강제 견인은 불가능합니다.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해야 하고 2, 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안 살고 계신다면은 방치 차량으로 대상이 되고요.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방치 차량이 아니죠. 차 소유주의 사유주 아니었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이런 차량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유지 불법 주차를 막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10여 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7년 전 오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만연하던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는데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했고 6,070여 명이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1,337명, 생존 환자가 4,700여 명입니다. 이 중 현재 공식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10% 정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1년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실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피해 입증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보따리마다 수북한 약봉지들, 대략 30가지가 넘습니다. 조순미 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뒤 천식을 앓다가 7년 만인 올해서야 겨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뛰어다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가서 매달려야 되고 외쳐야 되고 요구해야 되는. 구입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자 수천 명이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다 보상받았지 않았어? 다 나라에서 해줬다고 하던데 그거는 다 정리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들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히 소거름입니다. 과학적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살균제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가습기 피해자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는데 왜 지금 저희가 뒷전에 있는 상황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올해 3월에는 나온다던 독성 실험 결과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단계에 그 병의 증세에 맞춰서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큰 거라도 무슨 뜯어내려고 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너무 우리 피해자들하고 안 만나주는 것이, 소통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는 제2기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오는 10월에야 본격 가동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는데 일본 정부는 또 억지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합의를 통해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문제 해결 방식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결여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정치권의 발언 등도 지적했습니다. They complain about not having been consulted. They feel that it is something that has been dealt with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and that the victims themselves have been overlooked too. 이번 유엔 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 한일 간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 처리에 종교를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희생자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지난해 유엔 고문금지위원회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권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없이 유엔 위원회 기능 자체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この委員会で取り上げるべき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しておりますので、これが繰り返しそういうことが行われるということは。
유엔 위원회 개혁까지 들먹였습니다.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번 권고로 위안부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일본 측 주장은 국제 무대에서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문제가 된 가운데 BMW 일본 법인이 320D 등 5개 차종 39,716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나 유럽에선 리콜이 이미 발표됐다며 일본에서 주행하는 BMW 차량에서도 같은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콜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제출해달라며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최영미 시인은 보고 들은 내용이라 진실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자신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한 횟집에서 전어회를 먹은 59살 이모 씨가 발열과 복통을 일으키는 등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광양에서 백합조개를 날로 먹은 63살 이모 씨가 같은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마를 밀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허 전 부사장은 오늘 재판에 나와 구속 상태에서 공황 장애가 심하게 와 많이 힘들다라면서 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해외 투어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대중음악의 성지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세계적인 무대에도 오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KBS 공개홀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섭니다. 방탄소년단이 등장하자 비명에 가까운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내용을 담은 신곡 아이돌을 발표한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부터 해외 투어에 나섭니다. 16개 도시를 돌며 79만 명의 팬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예매가 진행된 40만 석이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이번 투어의 콘서트 수익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Unfortunately, because the global site didn't work, so we don't have ticket, but we wanted to come and see what it is to be in front of the BTS concert. 4만석 규모의 미국 뉴욕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도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공연을 펼칩니다. 최고 팝스타에게만 허락되는 곳입니다. 대중음악의 성지라 불리는 영국의 오토 아레나 공연도 역시 한국인 최초입니다.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이제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2년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미에서 아레나 투어를 돌 수 있다는 거, 또 시티필드라는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최고의 보이밴드라는 수식어를 얻은 방탄소년단. 한국적 정서를 녹여낸 새로운 곡을 들고 팝의 본고장 미국과 영국에서 그 가치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